그분이 왜 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 누군가 낮게 중얼거린 그 말이 강당안을 가르듯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낡은 재킷과 먼지 묻은 구두를 보며 웃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씩 입을 다물었습니다. 졸업식장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너무 밝았고 제 손에 들린 작은 꽃다발은 비닐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꽃을 꼭 쥔 채 제 아들이 서 있는 무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은 졸업가운 아래로 보이는 아이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 아이의 친구들이 제 앞에서 웃으며 말했거든요. 민준아, 아버지 맞아? 학교 관리 직원 아니고?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아주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던 건 참으려다 새어나온 듯한 그 얇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에 든 꽃다발을 보고 시장꽃 같네? 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제 구두 끝을 힐끗 보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그 학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수가 적고 품격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옆으로 비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강장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학생들의 속삭임도 학부모들의 기침 소리도 한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든 손에 힘이 빠져 비닐이 한 번 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가 저를 향해 떨어지는 순간 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옷차림을 흘겨보던 아이들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반걸음 물러섰고 누군가는 급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알아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했지만 목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분필가루가 묻은 손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늦게까지 남아 생활기록부를 쓰고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아이에게 제 우산을 쥐어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당에 서 있던 제 모습은 그런 과거와는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낡은 재킷, 다른 구두, 시장꽃에서 산 꽃다발, 그리고 10년 넘게 혼자 아이를 키우며 굽어버린 어깨. 제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희 아버지 선생님이셨어?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교장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앞줄에 앉아있던 학부모 몇 명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저를 비웃었던 남학생이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강당의 넓은 공기 속에 금방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보다 제 아들이 천천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부끄러움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오래 숨겨진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저는 그 질문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삶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왜 교단을 떠났는지, 왜 아들에게조차 제 상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졸업식장에 오기 전까지 낡은 재킷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는지, 그 모든 이야기는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아직 민준이가 제 품 안에서 울던 밤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아버지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우리 집 창문에는 늘 얇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였고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는 가끔 찬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집을 좋아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작은 발소리가 먼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빠. 민준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거실과 현관 사이 노란 장판이 살짝 들뜬 그 부분에 서 있다가 제가 문을 열면 양말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뛰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목도리에 남은 찬 몽기를 털어내듯 웃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제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의 작은 손이 제 목을 감으면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가 돌이 지나 얼마 안 됐을 때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 완전히 나빴고 누가 완전히 옳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지친 얼굴로 사랑을 놓아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밤 식탁 위에 접지 않은 편지 한 장을 두고 갔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지만 어느 문장에서도 원망을 오래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별에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학교에도 가야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여기서 말해도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던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실 창가에는 늘 먼지가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끝나면 졸린 눈으로 책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있었고 부모의 기대에 눌린 아이도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금이 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꼭 민준이가 먼 훗날 그런 얼굴을 하고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학교에 남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충 수업을 해주고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는 학생에게 조용히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교무실 제 책상 서랍에는 늘 작은 봉투가 몇 개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돈이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한 달을 버티게 하는 급식비였고 어떤 아이에게는 문제집 한 권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교복 소매가 달아있던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창밖만 보다가도 글을 쓰라고 하면 누구보다 깊은 문장을 써내려가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도윤이가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학 추천서였습니다. 왜 찢었니? 제가 묻자 아이는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이런 건 아는 사람 있는 애들이 받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오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장학금을 못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벌써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식탁에 앉아 도윤이의 추천서를 다시 썼습니다. 형광등은 지직거렸고 아이는 제 무릎 옆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추천서를 쓰고 왼손으로 민준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난했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다녀도 도시락 반찬이 김치와 계란뿐이어도 민준이 신발을 한 치수 크게 사서 오래 신겨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닿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자라면 아버지가 화려하진 않아도 부끄러운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에도 아주 작은 금은 있었습니다. 교무실 한쪽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특정 학생을 장학생으로 올리기 위해 학교에 큰 기부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는 늘 그런 말이 떠돌았고 대부분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학년 부장 선생님이 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도윤이의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의 이름이 적힌 추천서였습니다. 성적도 가정 형편도 추천 사유도 빈칸이 어색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분은 제 눈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못 냅니다. 그때 그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아이 키우시죠? 괜한 일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볼은 따뜻했고 방 안에서는 보일러 돌아가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접히지 않은 도윤이의 추천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의 문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밀어버릴 거라는 걸요. 그 서류를 거절한 뒤에도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은 여전히 분필가루 냄새가 났고 복도에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운동화 서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아이 편에 서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아직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먼저 교무실에서 제 이름이 빠진 회의가 생겼습니다. 늘 함께 검토하던 장학유한의 자료가 어느 날부터 제 책상에 오지 않았고 복사실에서 선생님들이 나누던 말소리는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한 얼굴로 저를 피했고 누군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들을 보며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 대놓고 화를 낼 때보다 조용히 등을 돌릴 때 더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얇게 내리고 있었고 저는 막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교과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사람을 숫자로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는 어느 재단 이사와 가까운 학부모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따라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김 선생, 세상은 원칙만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저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아이 하나 도와주는 일입니다. 학교도 좋아지고 선생님도 편해지실 겁니다. 아이 하나를 도와주는 일, 그 말이 얼마나 쉽게 포장될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부모의 인맥도 넓은 집도 가진 아이였습니다. 반면 도윤이는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를 입고 다녔고 점심시간마다 물로 배를 채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제가 고집을 부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요? 순간 교장실 안의 공기가 조금 굳었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웃음을 지웠고 교장 선생님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감정적이라는 말은 참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보려 하면 감정적이라 했고 힘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면 현실적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목구멍 안쪽이 점점 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에 대한 말도 이상하게 퍼졌습니다. 아이가 장학금을 받으려고 담임에게 사정을 봐장했다는 말, 집안 형편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 제가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는 말이 교실과 교무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소문은 어른들의 입에서 시작되어 아이들의 입으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제 눈을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빈 교실에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비어있는 책상들 사이로 늦은 햇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아이는 한참 동안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벽 앞에서 아이가 먼저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조차 제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코트를 잡고 오늘은 왜 늦었느냐고 묻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다음 주까지 버텨야 할 반찬이 얼마 남지 않았고 월세 날짜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때때로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제 책상 서랍에서 도윤이의 추천서 사본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서류 사이에 끼워둔 줄 알았습니다. 책상 밑까지 뒤지고 교재를 하나씩 넘겨보고 쓰레기통까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대신 서랍 안쪽에는 제가 쓰지 않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손끝이 굳었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했고 창밖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제 쪽을 보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학년 부장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넘어가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저를 원칙 없는 사람으로 만들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민준이는 작은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아이가 잠든 뒤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면 이 아이까지 다치게 되는 건 아닐까?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더 무거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두려워하던 첫 번째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교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선생님들이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책상 위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사온 김밥 한 줄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손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문박 소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끝난 뒤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학년 부장과 행정실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서랍에서 발견된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가 유난히 깨끗해서 오히려 더 더러워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 돈이 왜 선생님 서랍에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목을 조용히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누가 넣어둔 겁니다. 학년 부장 선생님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상담실 밖 복도에서 학생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도윤이가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떤 얼굴을 할지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제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도윤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결백했지만 결백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조금씩 저를 밀어냈습니다. 수업 시간표가 바뀌었고 담임 업무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붙어있던 장학 추천 명단에서는 도윤이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가 거절했던 그 학생의 이름이 조용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확한 사정을 몰랐지만 어른들이 흘린 옘스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앞줄 아이들이 눈치를 받고 뒷줄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진짜 돈 받았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오늘 배울 문장을 적었습니다. 분필 끝이 부러졌고 하얀 가루가 손가락 사이에 묻었습니다. 그 작은 가루를 털어내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낮은 목소리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들고 오다가도 제가 현관에 앉아 한참 신발끈을 풀지 못하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무릎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파? 저는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저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학교에 제출할 소명서를 썼습니다. 제가 언제 봉투를 발견했는지, 그 전에 누가 제자리 근처에 있었는지, 도윤이의 추천서가 왜 사라졌는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문장들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분명한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억울함은 제 안에서만 뜨거웠고 바깥으로 나오면 차갑게 식은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아이의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서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더 말라 보였습니다. 학교에 와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윤이는 웃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냥 제가 없어지면 조용해질 거예요. 그 말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떠넘긴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는 겨우 버텼습니다. 네가 없어져서 조용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잘못된 거야.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코트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보았던 그 학부모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도윤이를 따로 만났다는 말이 퍼졌고 마치 제가 아이를 이용해 문제를 키우려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던 몇몇 선생님들마저 더 이상 제 곁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자리도 있었고 잃고 싶지 않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려다가도 끝내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작아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아버지인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잠든 뒤 혼자 화장실 불을 켜고 세수를 할 때면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술은 자꾸 마른 채 갈라졌습니다. 저는 소독꼭지 물소리에 묻히도록 아주 작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다음 날 아침 아이 밥을 차릴 힘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우편함에 학교 재단 명의의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 쥐자 종이가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센서 등이 깜빡이었고 민준이는 제 다리 뒤에 숨어 봉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 이름뿐 아니라 언젠가 민준이가 기억할 아버지의 얼굴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 옆에 앉아 오래도록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잃어야 할 것이 얼마나 큰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밤 저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 모서리들이 희미하게 푸른빛을 띄었습니다. 도윤이의 추천서 초안, 제가 적어둔 상담 기록, 장학위원회 일정표, 그리고 제 서랍에서 돈봉투를 발견한 날의 메모까지. 모든 게 제 앞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제 서랍에 그 봉투를 넣었는지, 누가 추천서 사본을 가져갔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아이의 숨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날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잘못 싸우면 이 아이의 내일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내가 침묵하면 이 아이는 언젠가 아버지가 부끄러운 방식으로 물러났다고 알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두려움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할까?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 도움을 청할까? 아니면 그냥 학교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직서를 쓸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주방 벽에 붙어있던 민준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게 그린 그림 속에서 저는 아주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서 있었고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선생님. 그 영상만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제 책상 근처에 접근했다는 사실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 사본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촬영 시간을 메모했고 주인은 필요하면 본인이 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새벽에는 이상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긴 테이블, 물컵, 회색 커튼, 벽에 걸린 시계. 사람이 한 명 무너질 수 있는 자리치고는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년부장, 재단 관계자 몇 명이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간 사직서를 가방 안에서 만졌습니다. 밤새 쓰고 또 찢다가 결국 남겨둔 종이였습니다. 그걸 꺼내면 모든 게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민준이는 당분간 평온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조용한 척 살아남는 것이 정말 아이를 지키는 일일까? 저는 사직서 대신 상담 기록을 꺼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추천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학년부장 선생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증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는 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제 증거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편의점 CCTV 시간과 당시 출입 장면에 대해 말하자 처음으로 몇 사람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재단 관계자 중 한 명이 펜을 내려놓았고 교감 선생님은 물컵을 쥐벗대가 다시 놓았습니다. 학년부장 선생님은 얼굴색이 조금 굳었지만 금방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그들이 저를 완전히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썼던 글이었습니다. 장학 추천서에 첨부하려고 제가 보관해둔 장문 과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이가 왜 공부를 놓지 않으려 했는지,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어떤 문장을 외웠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난해서 불쌍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노력해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저는 더 이상 교실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겁이 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떨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지키려고 입을 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징계는 보류되었습니다. 결백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작은 승리라 부르기에도 초라한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제 손으로 사직서를 내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아프다는 말인 줄 알고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지인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낡은 구두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선생님 뒤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저를 바라보던 바로 그 학부모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시는 분이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직장만이 아니라 제 아이의 이름까지 손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작고 뜨거웠고 제 셔츠 앞자락은 아이가 흘린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길가의 빗물은 자동차 불빛을 받아 길게 번졌고 저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한 번도 팔에 힘을 풀지 못했습니다. 문을 잠근 뒤에도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다시 초인종을 누를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목을 잡고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죄책감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지킬게. 그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학교에 따질까, 교육청에 제보할까.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소리치면 저는 불안정한 교사, 감정적인 아버지, 문제를 키우는 사람으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깨지 않게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행정실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박 대리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베란다 난간을 붙잡은 채 기다렸습니다. 그의 숨소리 사이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학교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문 닫기 직전에 가게 안에는 삶은 어묵 냄새와 젖은 우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제 앞에 앉자마자 낡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봉투 제가 넣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넣었는지 압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대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학년 부장과 재단 쪽 사람이 제 추천서 사본을 빼냈고 돈봉투를 제 서랍에 넣을 사람을 따로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가 일부 행정실 CCTV 음성에는 남지 않았지만 회의 준비용 녹음 파일 하나에 우연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몰래 복사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제야 주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낮았습니다. 박 대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그를 끝까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민준이를 이유로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USB를 열었을 때 제 손은 한동안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동봉투를 발견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학년부장의 목소리, 재단 관계자의 목소리, 그리고 검은 코트의 학부모가 낮게 웃는 소리. 김 선생은 아이가 약점입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 신령을 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이름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들에게는 손자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녹음 속에서 그들은 장학 추천서를 바꾸는 방법, 저를 금품 문제로 몰아가는 방법, 조용히 사직시키는 방법까지 차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윤이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그 애는 어차피 버팁니다. 가난한 애들은 조용해지는 법을 일찍 배우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파일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민준이도 저도 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하면 치우고 필요하면 눌러두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민준이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자리만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끝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USB를 작은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앞둔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졸업식을 앞둔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린 날, 강당 뒤편 복도에는 먼지 냄새와 새로 닦은 바닥 왁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동선을 맞추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명단과 꽃다발 위치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축하를 준비하는 풍경처럼 보였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 넣어둔 작은 USB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제가 오늘 입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강당 옆 시청각실에서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년 부장, 재단 관계자, 졸업식 담당 교사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의 학부모도 재단 후원자 자격으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아주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회의 중간쯤 학년 부장이 제 이름을 꺼냈습니다. 졸업식 당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김 선생님은 외부 안내 업무만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저를 강당 밖으로 밀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졸업하는 날, 저는 문 밖에서 안내 표지판처럼 서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맡지 않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년 부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USB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도 제 것이었고 무서운 마음도 제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청각실 앞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처음에는 잡음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학 추천서를 바꾸라는 말, 제 서랍에 돈 봉투를 넣어 저를 몰아가자는 말,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니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 도윤이는 어차피 조용해질 아이라는 말,
한 문장 한 문장이 방안을 때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았고 학년 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일어나려 했지만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도윤이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도 대단한 선생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밟고 올라가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끝에서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시청각실 문 밖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다시 알았습니다. 그날 회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은 급히 전화를 걸었고 교장 선생님은 모든 자료를 보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년 부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민준이 얼굴부터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한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완전히 깨끗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도 재단도 사람들도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부터 거짓말은 예전처럼 당당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민준이의 졸업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 앞에 고개를 숙였을 때 저는 그 시청각실의 차가운 공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날 지킨 것은 직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언젠가 보여주고 싶었던 부끄럽지 않은 제 뒷모습이었습니다.